the golden smile that introduced me to the days of wine and roses and you. 네, 1강과 2강에서 조금 딱딱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와인에 대한 용어, 와인의 종족인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에는 와인보다 마시는 와인 이야기로 좀 더 부드럽고 재미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정호성이 좋은 와인 추천해줘. 그런데 과연 그 좋은 와인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저는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때로와란 표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복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하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포도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수확하기 직전에 비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7, 8월에 포도가 당을 올려야 될 때 날씨가 충분하게 좋거나 좋지 않거나 그거에 따라서 좋은 포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포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린 그 지역의 토양의 특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옥한 토양에서는 좋은 포도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옥하게 되면 포도나무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척박한 토양에서 포도나무는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아래로 내리게 되고 그러면 충분히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나 영양소들을 포도로 끄집어내게 돼서 좋은 포도의 알맹이와 요소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즉 수확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와인의 품질, 포도의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쯤 이 와인을 수확해야겠구나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답변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와인, 영어로 표현하면 great 와인, 좋은 와인이 될 텐데요. 2012년 가을에 이탈리아 와인 산지 중에 가장 유명한 산지인 북서부의 피에몬테 지역에 제가 일주일 정도 와이너리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이태리 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바롤로 지역의 와이너리였습니다. 그 와이너리의 오너이자 4대째 가문이 그 와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와이너리 오너가 너무나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줬던 게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 후에 편안한 목장을 입고 그 집의 벽난로 앞에서 그 오너와 다양한 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4대째 이어오는 200년 동안 이어오던 그 바롤로의 와인이 즉 그 와인메이커이자 오너가 바로 그 와인 같고 그 와인이 바로 그 와이너리의 오너이자 와인메이커 같은 거죠. 그걸 보통 무라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와인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없는 것이구나. 즉 이탈리아 피에몬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피에몬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인 특징, 그들이 어떤 생활 습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바롤로의 와인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에 다가갈 수는 없겠구나. 바로 그 계기 이후로 저는 인문학적인 책들을 틈나는 대로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즉 프랑스의 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역사, 문화들을 이해하고 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해야지만 그 와인 또한 깊이 있게 보이게 된 것이죠. 즉 와인은 유럽 문화의 근간과 지금까지 이어졌던 술이고 또 국빈과 외교적인 만찬에도 역시 중요한 순간에는 중요한 마음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는 그 엘리자베스의 만찬을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인 1등급 와인인 샤또 마고와 라피드 로칠드 같은 와인들을 준비했으며 독일의 총리와 2차 세계대전의 여러 아픔들을 정리하면서 만찬할 때 역시 그런 와인들을 쓰면서
그곳에서 그 와인들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프랑스의 보르도는 1152년도에 엘리아노르 공주가 영국의 지창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영국의 왕이 되는 엘리 왕의 지창금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바로 100년 전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왜 영국은 저기 바다 건너 있는데 왜 보르도가 너희 땅이냐.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 바로 몰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은 프랑스의 땅이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를레의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100년 전대의 서막은 프랑스의 우승으로 끝나긴 합니다. 바로 근데 그 100년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다가 전사했던 딸보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랑크루 와인 61개 중에 4등급이면서 생줄리앙이라는 지역의 와인인데요. 바로 샤또 딸보라는 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랑크루 와인들 무려 1855년부터 지금까지 등급이 딱 한 번 73년도에서 무똥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바뀌었던 이 그랑크루 와인들은 물론 아트적인 것도 경매하지만 이 크리스티와 소도비가 와인 경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역대 기네스북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나왔던 거는 샤또 무똥 로칠드의 1945년부터 2012년까지의 빈티지를 2015년도인 홍콩의 소도비사에서 무려 48억에 낙찰이 돼서 한 병당 가격으로는 약 7,200만 원 정도가 역대 와인 경매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에 경매됐던 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르도의 와인들과 신세계 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자웅을 겨루고 있지만 보르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이죠. 그래서 그랑크루 와인들은 여전히 전 세계 명품 와인 소비 중에서는 여전히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에 도전을 내밀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976년 저지먼트 오브 파리, 파리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신세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나파밸리라는 지역에서 스티븐 스페라는 와인 중개상이 나파밸리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 미국에도 이런 고품질의 와인이 있다니? 혹시 프랑스 파리에서 그 콧대가 높은 그랑크루의 와인들과 미국의 와인들을 한번 블라인드로 테이스팅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품질로만, 즉 라벨을 가리는 것이죠. 즉 와인이 서비스될 때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나 마나 프랑스 와인이 이길 거라는 여론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딱 한 명 뉴욕타임즈 기자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이트와 레드를 블라인드 테이스팅 점수에서 모두가 다 미국 와인이 1등을 거머쥐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샤또 몬텔리나와 레드 와인은 스택스 립이라는 와인이 레드 와인 1등과 화이트 와인 1등을 거머쥐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뉴월드 지역, 즉 유럽이 아닌 지역에 선봉에 섰던 이 미국 와인의 우승으로 인해서 뒤은, 즉 호주나 칠레나 뉴질랜드 나머지 지역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퀄리티가 높은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저 몇백 년 동안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구세계 지역들과 겨룰 수 있는 와인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파리의 심판은 와인업계에서 너무나 회자가 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돼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 영화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와인 미러클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세계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 와인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점점, 즉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를 개척하면서 이민자들이 같이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역시 역사를 보게 되면 동부의 이민자들이 서부로 개척을 하면서 같이 포도나무들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교도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천교도들은 어떤 그런 규율들,
그리고 세례의식, 성찬식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와인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료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역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밑에 남미에서, 즉 스페인이 남미를 먼저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프란시스칸 스토웨가 밑에서부터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서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쪽에 있었다면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역사와 프란시스칸 스토웨가 아래서부터 위로 오는 역사가 합쳐져서 지금은 미국 전체 와인 생산량의 90% 정도를 캘리포니아 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나파밸리죠. 나파밸리라는 인디언 말로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인데요. 캘리포니아 전체 와인 생산량의 5%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30%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나파밸리라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 와인 생산지인 것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아까 그 파리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와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90년대 이후로는 바로 그 나파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가 빅테크 기업인 실리콘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호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런 부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중적이지 않은, 즉 표현할 때 저희가 영어로 컬트 와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소수들을 위한 와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변호사 출신이었던, 미국 변호사 출신이었던 로버트 파커라는 와인 평론가가 나오게 되면서 즉 와인에 100점 만점의 점수를 도입하게 되고 그 와인의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 1988년부터 우리가 올림픽이었죠. 그때부터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전 세계 가장 와인 미디어 중에 영향력이 있는 와인 잡지가 매년 연말쯤에 세계 100대 와인을 선정해서 선포하게 되는데 그런 주축들이 미국 와인들이 리딩을 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파리의 심판의 첫 번째 배경에는 바로 미국 와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와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로버트 몬다비는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1965년도에 프랑스의 보르도를 여행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집안이 1920, 30년부터 와인을 만들던 집안이었는데요. 나는 이제 프리미엄 와인을 좀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등을 져요. 왜 등을 지게 되냐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와인을 만들어서 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보르도 여행을 갔다 와서 프리미엄 와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등을 지게 되고 로버트 몬다비는 본인의 지분만 갖고 나와서 1966년도에 본인의 이름을 딴 로버트 몬다비라는 와이너리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10년 뒤에 1976년도에 파리의 심판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로버트 몬다비에서 일했던 와인메이커와 양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스택스립과 샨또 모텔리나에 전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미국 와인의 어떤 프리미엄 품질의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에 로버트 몬다비가 2008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는 와인 스펙테이터의 표지 모델로 삼으면서 이 미국 와인의 아버지를 기렸던 것입니다. 세계 무역이 발달하면서 미국의 병충해가 유럽에 전해지게 되고 대표적인 게 바로 필록셀라였죠. 필록셀라는 포도나무의 뿌리에 붙어서 순식간에 포도나무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병충해였고 이 병충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포도나무와 유럽의 포도나무를 접목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는 이 필록셀라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 의해서 바로 이어진 게 UC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농가대학의 양조학과였고 그런 양조학과의 연구들이 계속 쌓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최고의 와인 생산자들의 출신들이 UC 데이비스가 많이 나오게 됐고 지금 나파밸리의 고품질의 와인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와인을 얘기할 때 제가 두 개의 주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세 번째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위쪽의 워싱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스테이트는 대표적인 콜롬비아 밸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품질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이 아직은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제 품종과 화이트 와인 품종인 리슬링 같은 와인, 화이트 와인도 한식과 드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와인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오레곤 주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부르고뉴 지역을 대표하는 와인이 바로 피노누아라고 했는데요. 피노누아는 전 세계 재배 가능 지역이 극히 드뭅니다. 즉 서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서늘함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부 해안을 끼고 있는 위쪽의 오레곤 주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많은 UC 데이비스 출신들과 많은 양조학자들이 오레곤에 가서 바로 이 피노누아를 심게 되고 이 피노누아의 가능성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부르고뉴 와인 중에 프레미에 크리 이상은 거의 리테일 프라이스가 소매 가격이 20만 원 중후반이니까 좋은 와인인 건 알겠으나 너무 가격이 높아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피노누아를 한번 테이스팅하고 싶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피노누아들은 충분히 5만 원 언더나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도 부르고뉴 와인과 버금가는 품질의 피노누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가장 중요한 와인 산지지만 워싱턴 스테이트와 오레곤주까지를 같이 즉 신세계 와인의 선봉에 서 있는 미국 와인을 이해하실 때 이 세 개의 주의 이야기도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4강에서는 신세계 지역을 대표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와 같은 산지들의 특징과 대표적인 품종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